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2살 이야기를 하면서 52절에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우리 요즘 교육하게 이야기하면 전기 청소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릴 때 중학생 시절, 예수님의 중학생, 요즘으로 하면 중학생인데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인데 12살이 되었을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더라.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함께 한번 37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17세 때 그리고 여기에 그 요셉의 나이 있는 거 잘 모르고 지내기 쉬운데 여기 요셉의 나이가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때에 큰 번잡했던 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17세니까 이제 아주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말하는 후기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이고 되게 이제 공자는 15세 때를 지학이라고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둔다고 해서 그 시기도 좀 전기 청소기보다는 좀 청소년기보다는 좀 후기 청소년기를 일컫습니다만 그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나 또 요셉을 보나 청소년기가 너무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은 고생을 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 자체는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그 청소년기의 로망, 그러니까 우리의 로망이 참 젊을 때는 늘 그 여배우와 멋있는 남자 배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좀 해마다 그 로망인 여배우가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난 뒤에 예수님의 청소년기요, 청소년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로망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전에도 교회에 청소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청소년과 관련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면서 참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 요셉의 그 청소년기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의 청소년 자녀의 모습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한 상담학자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청소년 학부모 세미나를 하고 미국인데 얼마나 그 미국이 경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까? 훌륭한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 가운데서 학부모 세미나를 하고 이 강사 목사님인데 이 강사가 그 세미나에 참석한 한 부부가 있는 것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한 부모인 그 부부가 그 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2명의 10대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2명의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되짚어 보면 청소년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전한 우리 시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결국은 그 청소년 자신들에게 성장통, 그 자라면 어려움, 그것과 함께 그 문화 문제, 그 청소년들의 그들의 성장과 문화 문제의 합체로서 그 문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문제의 어려움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그 인문학자들을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좀 되돌아보면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청소년 문제의 기반을 좀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인문학자, 철학자 이야기 꺼내면 칸트 이야기부터 꺼내는데, 칸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칸트라는 사람을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지만, 칸트 본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칸트의 오직 그 관심은 어떻게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온 세계를 받아들이는 감성, 그 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감을 사용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세계를 콕 받아들이는 감성과, 그리고 그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세계를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판단하는 오성으로 세계를 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세계를 판단하는 것은 오성이 한다.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역사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철학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감성은 세상을 훅 받아들이는 그 감성은 굉장히 미적이고, 감성은 매우 미적이고 오성은 지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해서 지금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전한지는 모르지만 칸트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세상이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는 또 그래서 그만큼 알 수 있다고 그의 철학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모든 학문은, 근대라기보다는 이제 계몽주의 이후의 모든 학문은 이런 칸트의 철학에 기초하여서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칸트가 가르쳤던 퀘니스베르그 대학이라는, 그 퀘니스베르그 대학의 그 칸트의 교수직을 개설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어바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헤어바르트. 그 너무 재미없으니까 따라해보세요. 헤어바르트. 그는 나중에 그 퀘니스베르그에 있다가 괴팅엔 대학에 가서 다시 거기에서도 교수가 됐는데, 물론 철학 교수였는데 그는 계속 철학자로서 교육학을 새로운 학문 분야로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의 일반 교육학의 출발자로서 헤어바르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헤어바르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교육이란 학생들의 사고권을 키우는 것이다. 사고권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사고권은 지적인 것과 미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칸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거의 이제 18세기 전체, 1700년대 거의 전체를 살고, 그 이후에 이제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까지 넘어가면서 헤어바르트가 그런 활동을 했고요. 헤어바르트는 주로 1800년대 초반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바르트가 죽은 것이 1841년인데, 근데 헤어바르트가 1841년에 죽고 1856년에 누가 태어났냐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독일에 태어났습니다. 프로이트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1939년에 죽었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로이트. 안 따라 하시는군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못 따라하냐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분명히 칸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감정을 세계에 알려주었습니다. 칸트가 인간의 감정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감정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한 것은 프로이트가 정말로 처음입니다. 감정을 세계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그 감정의 의식이라고도 하고 감정과 의식의 그 방어 기제로서 억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칸트 가고 난 이후로 아마 이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억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이트가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억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억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에게 위협을 주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욕구, 사고, 기억 이런 것이 의식속으로 떠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려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억압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의식 가운데서 내가 나를 눌러버리는 그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이 억압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가지고 그의 학문을 감정에 대한 학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사회가 그런 억압이 일어나도록 만든다고 해서 가족과 사회에 대해서 또 새롭게 보는 그런 눈도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이야기는 이 억압이 유아기로부터 쌓여 있고 자란 이후에는 그런 그 유아기 때 그때부터 막 끌어 놓았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게 막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막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히스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당히 현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처녀들의 이상한 모습 주고 그런 걸 이제 히스테리라고 불렀습니다만 프로이트 당시에는 모든 정신병적인 걸 다 히스테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청소년 이야기로 점점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 수용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심리에 이런 느낌을 좀 읊혀서 보고 합니다. 저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아까 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감정하고 관련된 그런 것인데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억압된 것의 폭발로만 보는 것은 좀 지나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억압된 것의 폭발로 감정을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막 왜곡되는 관계, 청소년이 집에 있으면 굉장히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제 아이하고 지내봤지만 싸우기도 많이 싫어하고 싸우고 들어가고 이런 거 엄청 제 아들한테는 굉장히 비밀인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왜곡되는 관계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그런 심리학 억압이라는 그리고 그 정신역동이라고 막 일어나는 정신역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트의 이와 같은 감정과 의식의 연구는 오직 감성과 오성으로만 정리되어야만 하는 세계, 칸트는 그래도 오직 감성과 오성으로만 정리했던 그런 세계를 이제는 상당히 다르게 그 감정이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모두 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과 이전에는 악하다고만 보았던 그것도 이 악이 아니고 좀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악으로만 보았던 방식 그걸 가지고도 뭔가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이해 방식도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처럼 여전히 학교에 요즘은 거의 학교 그런 거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처벌과 감시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근데 이 처벌과 감시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학교에 있던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곳,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일정 부분은 처벌과 감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처벌과 감시가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런 처벌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좀 지양하면서 자녀와 학동들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저도 다 그런 시기 지나왔지만
오고 보면 뭔가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어떠한지 좀 물어보려고 제가 우리 교회 그 류현민 선생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지 좀 물었는데 이건 뭐 설교 내용하고 좀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가 되게 동영상이 짧아요. 막 2분, 3분, 5분 이런 거여서 목사님 한 20분 이상 넘어가는 건 아이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저도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걸 새삼스럽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청소년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동들을 억압하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만들어진 가운데 교육에는 여전히 이제 칸트 중심 아주 지적인 칸트를 따르는 방식과 온갖 감정을 고려해서 또 생각하는 프로이트를 따르는 방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 양상이 있는데 1898년에 태어난 피아제는 프로이트와 좀 겹쳐진 시대로 살면서 그러나 이 피아제는 굉장히 칸트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학 이론을 세웠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칸트의 교육학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이론을 세웠고요. 또 반면에 1902년, 그러니까 피아제보다 한 4년 정도 늦게 태어난 1902년에 태어난 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칸트가 아니라 프로이트 철학,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근거해서 감정 발달이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청소년기를 보는 느낌도 다른데 피아제는 청소년기를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았고 에릭슨도 거기에 뭐 반대를 하진 않지만 에릭슨은 그보다는 정체성, 자기 자신을 아는 정체성 내 정체성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게 기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청소년들이 까칠한 기본적인 이유는 정체성 혼돈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느껴지지 않고 모르겠는 것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 청소년 이해의 기본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이해에 관한 기본이고요. 제가 이런 이제 제 자신 이야기 좀 해보면요. 제가 이런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 사상을 막 탁 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책을 찾아서 내용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고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자녀들과 함께 건설적인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을 해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2주간에 이제 폴트립이라는 성경적 상담학자의 청소년 관련 저서를 읽었습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만 신중하게 잘 성경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이제 이 폴트립이라는 사람은 그냥 상담학자니까 저는 번잡한 철학 학문들을 깨고 있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언급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너무 제가 적게 하고 있는데 본문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소년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갈 방도도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그렇게 사는 목표를 확인해 주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나는 그걸 모르겠어. 물리칠 수 있지만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문화가 악하다고 멀리 세상 문화를 너무나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 멀리하고 다가가면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테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빨려 들어가서 동화되어 버린다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어른들도 해야 하고 청소년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폴트립이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목표를 잠정적으로 좀 가지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이제 오늘 이런 청소년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부분을 청소년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교육 현실을 보는 것은 좀 다른 데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런 사상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저런 많은 이해들이 하는 이해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온 대책이라는 것이 요즘 사용하기가 참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하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놀라운데 해결할 방책은 좀 약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코메니우스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코메니우스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칸트보다도 13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130년 정도 앞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칸트의 철학을 뒤따른 교육학자 헤어바르트가 굉장히 그 사람 어렵게 이제 교육학을 썼는데요. 그 헤어바르트와는 달리 쉽게 손에 잡히는 교육적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코메니우스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통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자녀들과 학동들에게 수용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학동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코메니우스가 이제 분석 교육학이라는 그 책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세 가지 요청했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가지 요청했는데 재미있게 신속하게 철저히 교육하라. 그것이 이제 코메니우스가 그런 글을 쓴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의 책 대교수학은 원래 청소년 교육지침서입니다. 청소년 교육지침서가 써진 책인데 거기에서 재미있게 대교수학에도 그 말이 나오고 이것을 보다 더 깊이 이제 쓴 책이 분석 교육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재미있게 신속하게 철저히 교육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재미있게 신속하게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인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제공해라. 우리가 생각은 조금 다르죠. 재미있게 하려면 이렇게 놀이를 하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침이 될 만한 걸 제공하라. 놀이도 하나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라. 예화를 사용한다. 설교하면 예화 들으면 설교 내용이 이해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라. 그 이야기를 했고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또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캐캐묵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에 와서도 이것은 꽤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청소년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알아듣기 좋을 텐데. 근데 이것도 또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른데 이 부분도 이제 현대 사람들이 이제 방법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육학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또 청소년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는 학교에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교사다. 학부모들이 교사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여기 똑같이 노력을 함께 하면서 교회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그런 구조가 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하려고 구조를 안 만들어도 대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말해서 이아제나 에릭슨조차도 이미 그 사람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시대를 지나서 요즘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중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인공지능, 생물학 이런 것들을 사용한 과학의 업적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해서 대중적으로 알리는 말로 나온 것이 뷰카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뷰카 시대는 있는데 그 VUCA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변동성. 이게 굉장히 흔히 보지 못한 단어인데요. volatility라는 게 변동성, 변덕스럽다 할 정도로 자꾸 변하는 세상이 막 변해가고 있는 세대에 변덕스러워. 그리고 불확실한,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것. 그리고 복잡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잡해서 참 뭔가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한번 그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굉장히 그 복잡하게 된 도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고치고 있더라고요. 고치는 거 봤는데 복잡하고요.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모호한, 뭔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변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것은 거의 교육을 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우선은 자기 스스로를 확실하게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호기심으로 무장한 채 한편 협력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 뭔가 너무 복잡해진 세상이어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호기심으로 무장한 채 협력적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즘 시대이고 교육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코메니우스의 그 3원칙은 여전히 교육하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만 재미있게 신속하게 철저히 가르치는 것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뭔가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적 공간에서 요청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해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 한 그 학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2명의 10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함께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청소년부와 어쨌든 시간을 함께 보내보면서 굉장히 제가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좀 배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라는 비전을 원래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기 이렇게 하나의 결심도 했고요. 또 작년 후반기에는 이제 큐티 나눔을 해서 제자의 삶을 최소한이나마 세워갈 신발을 또 얻었고요. 새해에 이제 예배도 이야기하고 또 교리 공부도 해서 좀 단단한 길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가 나갈 구체적인 활동 방향 하나를 더 세워야 하는데 그거 뭔가 하면 우리가 청소년 이해를 자꾸 변동하니까 청소년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 때의 청소년과 또 다르니까 청소년 이해를 늘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청소년 교육도 새롭게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청소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변해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저는 가집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기생충 그 아카데미상 수상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봉준호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그 짤막한 그 길지 않은 그 연설이 너무 훌륭하게 잘 짜여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래 나도 설교를 짧게 해야지.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작정이었는데 또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꾸 설교를 제가 짧게 하려고 제가 20분 설교 제가 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아주 간결하게 하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10분간은 내가 이야기하고 10분간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충분한 것이 될 만한 그런 교육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원칙은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원칙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교회 방향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원칙을 성실하게 실현시킬 청소년 그 교육 좀 젊은 신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도 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하면 우리 사이에서 어떤 왜곡 같은 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왜곡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들을 가지고 혹 또 누구를 비난하거나 혹 또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조언을 싫어해서 안 되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조언하면 잘 들으려고 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기반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없이 청소년 교육이 따로 있는 것만 아닙니다.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헌신할 수 있는 자리. 그래도 막 억지로 또 제가 지금 이런 말씀하지만 여러분들 막 몰아붙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혀 아니고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찾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로서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코메니우스의 말처럼 재미있고 신속하고 철저히 신자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또 현대학자들의 말대로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호기심과 협력을 하는 교회생활을 해갑시다. 그렇게 해가고 또 더 세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청소년 이야기 한다 해놓고 청소년 이야기가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초를 단단히 하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 걸어가면 어느 사이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전기 청소년 시대의 모습과 또 요셉의 오기 청소년 시대의 모습을 로망으로 가지면서 거기에 나가기까지 우리 이런 노력하려고 한 학자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 시대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